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깁니다. 내용은 미국의 부채 상황과 얘네가 왜 요즘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고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뽑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현재 IRA가 문제가 아닌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고 미국 자체가 위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미국 자체가 위기라고 해서 뭐 미장이 빠진다 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자체는 현재 위기 상태인 게 좀 됐습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지는 좀 됐고요. 미국이 뭐 성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과하게 만들어 놓은 부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주지 않으면 기대치 이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부채의 늪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인들은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라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IRA 관련돼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한참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하면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때리는 관세도 있지만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그런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여기서의 관건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에게도 보편적 관세를 더 때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국만 때릴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반대를 많이 받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적대국 우방국들 가리지 않고 관세를 더 뜯어내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를 보면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됩니다. 쭉 우상향해 왔죠. 이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비비빅이 저 때는 4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한 12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택 하나 살려고 했을 때 뭐 국룰 평수로 했을 때 뭐 1억 내지 한 2억 정도 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사기 위해서 부채를 1억 땡겼어야 된다면 지금은 한 10억 필요하죠. 부채 5억은 땡겨야 됩니다. 부채 금액 자체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즌들을 보면 이때 첫 번째는 오일 쇼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요.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생했던 이슈가 미국 내부로 침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하고 두 번째로 리먼 사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일 쇼크라는 거는 석유의 무기화였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애들이 석유 가지고 뭐 증산했다가 감산했다가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00년대까지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미국이 세일가스 퍼기 시작하면서 중동에 대한 오일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무기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빈살만 같이 부자 같은 애들이 만약에 석유의 무기화가 지금도 지배적이라면 석유 시추 능력만 키웠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테크 기업에다가 지분 투자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2008년도의 부채 비율 이렇게 딱 보시고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 그러는데 이 사태 때문에 리먼이 망하게 되면서 이름을 그냥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 부르는 건데 이때 당시에 보면 2005년대부터 갑작스럽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심지어 주택 건설 비용 인덱스 대비해서도 그리고 인구 수 대비해서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 가격에 버블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 주택 담보 대출이 성행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를 줄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좀 늦게 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주담대를 막 퍼주기 시작합니다. 막 신용 불량자들도 주담대를 받기 시작하고. 참고로 여기서 서브 프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우량이라는 겁니다. 비우량 채권들이 막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막 연쇄 부도가 나요. 하나 터지니까 막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단순하게 주택 시장만 영향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자산 시장까지 쭉 퍼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뭐 청문회도 열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연준의 공개적 시장 조작입니다. 이때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금리와 시장 안정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사태의 여파가 오기 시작하는데 해결했던 게 TAF, PDCF, TSLF인데 다 유동성 공급입니다. 특히나 TSL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무성 채권과 이 물려있는 주택저당 증권을 맞교환을 시켜주는 건데 유동성이 떨어진 그런 자산 자체를 미국의 재무성 채권과 맞교환해주면서 유동화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응이 다 유동성 공급밖에 없었습니다. 더 돈 풀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소파에다가 뭘 흘렸어요. 그럼 그거를 닦아야 되잖아요. 대충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덮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뭐 제한적이나만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지금까지 이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덮었던 것들이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다. 간접적으로 남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요거는 Debt to GDP입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5%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63%가 되죠. 모기지 사태 터지기 직전에. 그러고 나서 96%로 한 4년 동안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동기간 동안에 중국의 굉장한 성장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머니머신들 때문에 그 머니머신에 포함되는 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돈 버는 기계라는 거죠. 그거를 좀 칭찬으로 들어야 될까 아니면 욕이라고 들어야 될까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머니머신이냐 그러면서 쟤네가 우리 돈 다 빨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다시피 일련의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했던 지들의 문제인 거지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 혹은 유럽과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좀 과하게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야식이라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을 항상 공급합니다. 우리가 항상 먹듯이. 근데 과하게 먹는 걸 야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과한 유동성 공급을 했으면 그걸 소화할 만한 성장력이나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과하게 유동성 공급을 했으나 운동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야식을 먹을 건 다 먹어놓고 친구한테 너 때문에 근손실 오잖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국들이겠죠. 한국, 일본, 유럽 이런 국가들. 보시면 이 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Debt to GDP라는 거는 결국에 아무리 부채를 많이 발행한다라고 해도 이걸 상회하는 GDP가 있다면 안정화가 되고요. 이거 발행한 만큼 GDP 성장률도 꽤나 나오게 된다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식을 먹었으면 야식을 먹은 만큼 운동하면 살은 덜 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언더퍼폼 하는 그 경기들을 다른 나라한테 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급기야 2024년도 되었을 땐 123%입니다. 최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이 부채의 이자율만 갚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그나마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유동성 공급한 거를 22년도 6월부터 긴축해 나가면서 이 속도감을 줄여놓은 건데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은 52.88%예요. 와, 미국이 지금 12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52.88이면 우리는 부채 부담 비율이 별로 없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진국 평균이 100%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70%대예요. 꼭 마냥 낮다라고만 해서 좋을 건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부채 발행을 통해서 산업을 키우고 인플레를 좀 조금이나 만들어내가면서 성장 궤도에 올라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디플레는 돈을 풀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늪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거는 뭐 긴축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따라간다, 재정 정책을 좀 비슷한 리듬에 맞춰 따라간다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지금 부채 규모를 줄이고 인플레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에 빠지기 전에 빨리 돈을 풀던 아니면 밀어줘서라도 산업과 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지금 77.1%라고 하는데 사실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냥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이게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중국은 좀 오랫동안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이 유동성 풀고 나서 긴축하기 시작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미국의 양적 완화 긴축 기조에 따로 이렇게 뭐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엄청 큰 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내놨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미국 부채가 왜 지금 계속 인플레를 만들어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혔다라고 하나 여전히 또 인플레 이슈가 계속되고 있냐면 이게 2014년도와 2024년도인데요. 이 진한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이 있는데 이 연한 보라색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소나기에 쥐고 있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라색은 이미 민간에 퍼져 있는 겁니다. 여기 인트라 가버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돈들이에요.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 이미 민간에 퍼져가지고 이거를 회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연방 부채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유한 부채가 있고 정부 내부 보유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14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10년 동안 정부 부채는 45% 증가했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대중이 보유한 부채는 122%밖에 2%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민간 영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물가의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공약을 내비친 것도 내가 인플레 잡겠다, 먹고 살만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도 요걸 낮춰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방 지출을 아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퍼져 있는 거를 뜯어와야 되는 거라서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도 키포인트인 게 트럼프가 약속한 것들이 사실 단기간 내로 특히나 본인의 임기인 4년 동안은 가능하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러한 공약 이행률들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도 저는 좀 많이 떨어질 거라 보거든요. 두 번째 재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들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석유를 더 파내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크게 CPI랑 코어 CPI를 나뉘는데요. CPI와 코어 CPI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CPI에서 식품 가격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빼게 되면 코어 CPI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물가가 잡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코어 CPI가 낮아졌다는 것도 확인해야겠지만 CPI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트럼프는 내가 CPI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오일을 더 파겠다, 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를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떨구면 전체적으로 CPI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어 CPI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CPI를 떨궜다, 물가 지수를 떨궜다라고 하려면 코어 CPI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시출을 할 것이고 오일 막 파내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일 가격 떨어지게 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전통 에너지 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1기 때 이거 시도했다가 에너지 산업 쪽에서 거의 파산까지 갈 뻔한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직원 해고가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막 내가 CPI 많이 잡았다, 물가 많이 잡았다라고 좀 어떻게 생색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바이든 정권 때 이게 물가가 쫙 오르다가 22년도 5월부터 긴축에 들어가요. 그 이후로 그래도 나름대로 CPI가 잡혔습니다. 물가가 좀 잡힌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낮추는 게 되게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미국은 2024년도 10월 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820억 달러입니다. 이건요, 부채를 상환하는 데가 아니고요, 부채의 이자율만 갚는 데 820억 달러입니다. 이게 전체 연방 지출의 14%나 해당되고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지금 이자율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부채 규모가 상당하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미국이 부채가 많은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 이 규모 자체가, 이자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버거운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에다가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좀 없으면 그냥 돈 찍어내서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찍어내는 것도 일정한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왜냐?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을 때는 전체 분모값이 너무 커지게 되었을 때 달러의 힘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채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수준까지 부채를 발행하게 되면 돈 그만 써라, 이걸 넘기게 된다면 부도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3년도에 이미 한번 이렇게 타결을 했어요. 바이든이 23년도 초반에 가장 핫하게 나왔었던 얘기인데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되냐 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5월 29일 날 타결하면서 6월 1일부터 돈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게 재정정책 책임법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1월 1일까지 부채 상환을 중단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줄 테니까 돈 좀 그만 써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2025년 1월 1일 이때 뭘 하게 되냐면 그날 기준으로 존재하는 부채의 양을 기준으로 재설정하게 됩니다. 부채 한도를 재설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도 초반에 어렵다라고 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좀 넉넉하게 늘려놓은 겁니다. 아직 그 한도까지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권이 2025년도 1월 20일 이때까지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5년도 1월 1일까지 바이든 정권의 돈을 더 써대가면서 부채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제한적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이에요. 이걸 보면 왜 요즘에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딱히 욕을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만 유튜브 팟캐스트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좀 조용조용히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한 거랑은 장관들이 임명하고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공약한 것들도 많고 돈을 써야 될 것도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뭐 제조 부흥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많긴 한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동 지역도 신경 써야 되고 러우 전쟁도 신경 써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남중국해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만약에 정권 막바지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버린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재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못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 사람 이제 뭐 그 누가 욕을 하든 간에 그래도 최연소로 상원 의원 했고 대통령도 했고 물론 뭐 그 성과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나뉘겠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레전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바이든이 임기 내에 IRA 지원금을 뭐 조기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트럼프 겨냥의 대못받기라기보다는 가슴에 목을 박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쟤 또 돈 쓴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내 부채 한도 어떡하지? 1월 1일 날 내 정권 때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도시팀을 만든 것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라마스와미랑 트럼프를 왜 안 쳤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든 연방지출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뭐 집단들 그리고 그런 정부 기관들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부채 한도 끝까지 왔고 돈을 써야 될 땐 많은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부채 이자율도 너무 많아가지고 버겁기 때문에 지금 긴축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연방 지출을 줄이려 하겠지만 이제 외부적으로는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와 같이 삥뜯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원래 과거까지는 돈이야 발행해서 쓰면 되지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 일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내에서는 레전드로 칭송을 받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2022년도도 23년도까지 이렇게 한도가 증액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미 23년도에 협상을 통해서 큰 폭으로 높여둔 상황입니다. 여유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권이 너무 많이 썼다. 그 1년 반 동안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이 한도를 더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혹은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만 써라.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껴 써라 했는데 여전히 부채는 많은 상태이고요. 작년 5월 30일까지만 해도 의회 예산처에서는 이제 앞으로 적자 줄일 수 있겠지라고 추산을 했는데 뭐 턱도 없이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좀 상징적인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그 채무 대비해서 순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이자의 지출이 지금 국방비를 뚫었습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요. 미국이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국방비입니다. 매년마다 이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 국방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순이자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라고 하기도 체감하기 어려운 게 1200조 원입니다. 와우. 이건 피터스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의회 집행들 혹은 뭐 예산 집행 관련되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서 말한 게 2023년도 기준 미국 전체 연방 지출 중 13%가 국방 지출이고 이 국방 지출이 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국방비 중에서 퇴역 군인 서비스, 교통, 의료, 교육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국방비에만 쓰는 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이 말은 앞으로 쓸 것도 많은데 이걸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뭐 퇴역 군인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교통 서비스, 건강,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규모가 엄청난 게요. 미국 하나만 해도 나머지 탑 10에 있는 국가들 다 합쳐도 이게 안 됩니다. 네, 보시면 미국은 항상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더 많은 이 국방비 지출을 해왔어요. 심지어 1978년도부터
GDP 대비해서 가장 큰 비율로 지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나마 이 수준까지 갔었던 게 영국과 프랑스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뭐 택도 없게 차이가 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 GDP 대비해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GDP의 성장률 자체가 얘네가 써야 되는 쓸 의향이 있는 돈의 규모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률이. 여기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계속 카운팅해 주는 건데 총 35조 달러의 부채가 있고 국민 1인당 10만 6천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대략 1억 4천 정도의 부채가 되겠네요.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출처 아래도 말씀드리겠지만 피터스 재단이 옛날에 상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한 수학적 계산 때문에 매년 지출과 수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지출과 이 수입을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숨만 쉬어도 연간 요 정도 1.5 트릴리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요만큼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인으로는 대규모 전쟁이나 대공황 그리고 비상사태로 인한 지출 증가 여기서 뭐 대공황이 예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2008년도가 있겠고 비상사태로 인한 지출 증가가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이겠죠. 예측한 루트로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고령화, 의료비 상승, 뭐 세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정작 고쳐야 되는 건 세금 제도입니다. 요거는 뭐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비가 비싸다 이거는 그냥 뭐 보시면 될 거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좀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뭐 경제 사이즈에 대비해서 그런 거니까 뭐 그런갑다 싶습니다. 이대로 냅두면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심지어 이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100%대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24%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냅두면 나중에 54년도까지 166%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면 미국의 부채 이자는 10년 안에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이자만 하더라도 뭐 의료 서비스, 국방비, 보조금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 시스템인데 이 이자만 없었으면 사실 국방비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게 공약에도 나온 거긴 한데 첫 번째 증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조정, 세 번째가 관세, 네 번째가 뭐 도지 같은 건데 사실 저는 가장 영향력이 적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제조업 살리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선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증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비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현 상황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부를 챙기고 외부로 탓을 돌리려면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트럼프가 이전에도 한번 역대 최대 증세를 할 것 같다. 대공황 올 거니까 해리스 뽑지 말고 나 뽑아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정권 잡고 나서 이거 관세로도 안 될 것 같고 제조업도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도지든 뭐든 뭐 했는데 잘 안 돼요. 예산안 조정을 이래저래 뭐 잘라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욕을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최후의 수단일 겁니다. 아마 증세 얘기하는 순간 트럼프 지지율은 그냥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고 저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트럼프가 증세 때렸으면 좋겠냐 관세 때렸으면 좋겠냐 했을 때 당연히 자국민 입장에서는 관세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한테는 피해 안 오니까. 여튼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예산안 조정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좀 이따 IRA가 왜 그닥 그렇게 큰 논의사항이 아닌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예산안 조정에서 보면 전체 의석수 중에서 공화당이 52개 가져갔고 민주당이 45개입니다. 상원 의원 기준으로 그렇고요. 여기서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IRA 폐지 반대 의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총 18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봐도 사실 IRA 폐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론이에요. 근데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큰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예산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폐지는 어려운 게 폐지하려면 60표 이상 받아야 되고요. 조정 절차는 50표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점 결정자로서 부통령이 들어옵니다. 그럼 부통령이
뻔하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표를 던져주겠죠. 그래서 폐지는 어렵지만 조정 절차는 뭐 까봐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IR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IRA는 처음부터 그냥 돈을 퍼주겠다는 느낌이 아니었고요.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후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1760억 달러 정도를 줄일 것이다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1, 2개년의 어떤 계획들이 아니었고 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걸 지속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린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안한 거였고요. 저번에 30개 세부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전기차랑 뭐 가스나 아니면 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 전체적인 IRA를 했을 때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크게 두 곳에서 변수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청구 규모였고요. 두 번째가 ERC 쪽에서의 비효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무공동위원회 JCT라고 있어요. 여기서 원래 예상했던 게 한 2024년부터 31년도까지 한 6,22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원래 예상하던 게 2천억 달러였는데 이거 잠깐 지켜보니까 2.5배 수준으로 6,220억 달러가 지금 추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원래 요 정도 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조 및 에너지 생산 투자로 인해서 JCT는 이제 이러한 조항의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7,500달러 개인 차량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임대된 상업용 차량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공제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0D 45X의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라는 거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임대된 상업용 차량에 대한 공제 또한 청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더 컸다라는 건데, 사실 이 전체 수치를 보면요, 클린 비코 크레딧이 요 하늘색입니다. 보시면 전체 비율 대비해서 총 이게 57 중에 5밖에 안 돼요. 전체 이 예산 중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에너지 쪽이랑 가솔린 텍스 쪽인데, 여기서 포함되는 것 중에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청구됐던 거는 오히려 요 파란색 진한 영역 있죠. 에너지 세금 크레딧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요 부분을 같이 줄일 거면 줄여라. 왜냐? 어차피 예상치보다 더 크게 청구 비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요 클린 비일코 쪽이 아니라, 그 가솔린 쪽이 아니라 이 에너지 텍스 쪽이었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요거 줄이는 것도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ERC 쪽에서의 비효율이 나왔습니다. ERC가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왜 직원들 막 자르고 이랬었잖아요. 직원들 안 자르고 그냥 고용해주면 그거 좀 돈 좀 돌려주겠다. 임금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얘네가 처음에 예상했던 게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대략 한 3년만 코로나 때문에 버텨주면 850억 달러 정도면 되겠다. 근데 요게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 2,380억 달러가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멈췄으면 되는 건데 그 이후로 9개월간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략적으로 한 850억 달러면 되겠지 했는데 ERC는 3배에 가까운 2,380억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2,380억 달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환급 청구 중단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다 준 거 합치면 2,380억 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상치보다 3배 많게 증가를 했는가? 개인이나 기업 중에서 이거를 부적격한 곳인데도 이걸 사용해서 신용을 청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크레딧입니다. 미국 IRS 쪽에서는 너네 이거 처벌 안 할 테니까 그냥 환불금의 80%를 자발적으로 상환하느라 나머지 너네 갖고 80%만 일단 돌려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이거 너네가 부정으로 혹은 미자격자인데 받은 게 있다라면 이거를 청구를 인출하세요. 이거 신용 조회할 테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친환경 관련되어 가지고 IRA에서 지출 규모를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에너지 부문 예상 지출 규모를 봤을 때 21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예상치였고. 근데 친환경차 쪽에서의 5빌리언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청구가 된 거고, 이게 7조를 더 얹어간 거고, 에너지 부분에서 31빌리언 달러로 42조를 더 얹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통합해서 57빌리언 달러로 해서 80조, 기존 예상에서 29조에서 한 3배 정도, 2.5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ERC에서 발생한 게 332조로 118조를 예상했는데 거의 214조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보면요,
애초에 요 직원 유지 크레딧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이 직원들 자르지 말고 해라라고 하면서 보조금 줬던 게 이게 IRA 상에서 친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예산안의 5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ERC에서 부정수급 나오고 뭐 비효율로 발생한 재정 낭비가 153빌리언 달러 그리고 213조를 그냥 낭비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 규모면요 2025년도 지금 좀 과하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것도 심지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세금 크레딧 다 합쳐서 3년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 ERC 관련된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거 부정수급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하면서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ERC 검색해 보시면 나 이런 거 막 신용조회 들어왔는데 어떻게 없애냐 막 이런 것도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화해서 물어봐봤자 주겠냐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빚이 얼마다? 요 정도 됩니다. 빚이 3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순이자가 8,817억 달러예요. 제가 일부러 이걸 원화로 표시 안 한 이유가 그냥 수치상 비교해 보면 됩니다. 대략 빚 대비해서 지금 부채의 순이자가 한 3.5%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8,817억 달러. ERC에서 낭비한 게 238억 달러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부문 2025년도에 많다라고 표현되는 게 57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내고 있는 부채 순이자 대비해서 지금 150분의 1이죠. 이거 좀 줄이면 이거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75달러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2023년도 GDP 절반만큼 미국은 부채이자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4,370억 달러가 지금 IRA 관련돼서 총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얘가 극히 일부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돈들이 있는 건데 보시면 이 IRA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총 수입과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만 푼다라고 했으면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뭔가 이름 네이밍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벌어들일 그 수입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IRA를 손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 있죠.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부분들과 국세청의 과세 집행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터치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일부 수정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IRA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업다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동안 해야 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건데 그 맥락에 맞는 정책입니다.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재정 적자 감소의 폭이 적었고 재정 지출의 범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IRA 정책을 고안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는 전체 대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여튼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트럼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은 부채가 너무 많다. 근데 1월 1일 날 협상을 또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임기 동안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돈의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그럼 겉으로 본인의 어떤 성과들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 줄여버리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러한 막대한 부채는 내부적으로는 증세를 하면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관세를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내밀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지일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증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또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뭐 보조금 이러한 것들을 건드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관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에 있어서도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에게는 우호적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묶어가지고 보편적 관세를 확 높일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고요. 당분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1월 1일 이날에 결정되게 될 부채 한도 이걸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유 있게 협상이 되느냐 아니면 좀 빠듯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진짜 빠듯하게 세금을 걷어내고 관세를 때릴지 아니면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할지를 지켜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